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세승 대표 김변 김선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바로 아셨을 것 같은데 한 분이 안 계시죠? 메인 MC인데. 예, 영어로 유고 상태라고 합니다. 유고 상태. 네. 오늘 박쌤이 행사 일정으로 녹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요? 네.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송수연 기자가 이제 저와 함께 일일 MC로 히구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없으시니까 저희끼리 해도 되는데, 굳이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를 녹음에 남겨야지, 저작권도 보호가 되고, 수당도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편의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계시죠? 네. 박쌤,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박쌤, where are you? 저 명지병원에 있습니다. 예, 하이펙스 2015라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확실해요? 확실히. 그렇죠. 제가 괜히 회사에 출근 안 했겠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또 놀러 가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걸 확인을 못 해봤네. 네. 하이펙스라고 예. 디지털 이노베이션 앤 페이션트 익스피리언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떨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원 혁신과 환자 경험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고요. 예. 청년의사하고 명지병원하고 KPMG 네. 세 군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인데 예. 작년에 이틀짜리 프로그램을 처음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올해는 3일로 늘려가지고요. 수목금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내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히구라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히구라가 더 중요한데요. 네. 여기는 유료 행사라서 매출이 좀. 그렇구나. 여긴 무료고 거긴 유료고. 올해 메르스 여파로 이 행사 자체가 한 차례 연기가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병원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사실 6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3개월 연기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6월에 등록하셨던 분들이 기다리셨다가 거의 다 재등록을 해주시고, 또 추가로 등록해주신 분도 있어서, 지금 한 300분 가까이 와 계세요. 올해는 97개 병의원 및 기업 등등 각종 기관에서 오셔가지고요. 네.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야, 이 어려운 난국에 300명을 모았다. 이게 다 박쌤의 어떤 재주 아닌가요? 그냥 강연자들이 좋았겠죠.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박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박쌤이 상당히 재주를 부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송 기자,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드려. 네. 오케이요. 참고로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네. 돈으로 주세요. 네. 예.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가셨으니까 잘 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행사 마무리 하시도록 기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녹음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쌤이 이 하이펙스가 이번에 잘 돼서 좀 자랑을 하고 싶으셨나봐요. 네. 굳이 전화 연결을 하라고. 그러게요. 청년의사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이펙스가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청년의사뿐만 아니라 다 지금 의료 관련 데가 다 어렵죠. 그렇죠. 메르스 워낙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메르스라는 변수가 또 생겨가지고 더 힘든 곳들이 송 PD는 의협에 가시니까 네네. 의협 출입 기자들을 많이 만났을 테고 우리 PD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전문지들을 되게 어렵다고 하지 않나요? 다들 어렵다고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대로 나와요, 근데? 빠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 없고. 그러니까 없어진 매체는 없는 것 같고, 네. 1인 매체가 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의 구조조정이 있는 매체도 있는 그렇군요. 거고요. 네, 좀 그런 게 있죠. 자, 인트로가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하이라이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쌤이 없는 오늘 히구라에서는 신임 정진엽 장관의 첫 국정감사 소식과 국감에서 나온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 허용과 관련된 정 장관의 소신 발언, 이게 문제가 됐죠. 네. 여기에 뉴스를 전해드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상한
유통의약품 품질 연구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보내드리는 희구라 122회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자, 우리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김변희 살짝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소식은 국정감사 소식이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는데, 여기에 정진엽 장관이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하자마자 한 열흘 됐나요? 열흘 되고 바로 국감을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정진엽 장관이 취임식을 한 후에 14일이 지난, 그러니까 보름이 채 되지 않은 2주 만에 네, 시간 안에 지금 국정감사를 치르셨는데요. 네, 엄청 많은 질타를 받았다는 뉴스는 봤어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정 장관께서 이렇게 보름도 되기 전에 국감장에 나왔기 때문에 국정감사 초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14일 만에 어떻게 업무 파악이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너무 이제 정 장관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시고 좀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물쭈물 하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이 폭발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몇몇 이 멘트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국정감사에서 나온 멘트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국가 반역 체계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복지부가 방역 체계, 반역 체계가 발음이 좋네요. 제가 발음이 조금 국가 반역 체계 개편안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국가 반역 체계 개편안 같은 거는 나오면 큰일 나는 건데 아무튼 방역 체계 개편안을 냈는데 그 핵심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남 의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방역 체계 관련해 개편안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 이제 안을 냈는데 거기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요거를 왜 이렇게 반영 안 하고 복지부에서 이런 안을 냈느냐 이렇게 이제 남 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막 했는데 정관 장관이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 의원이 이 국회에서 나온 안도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장관으로서 이렇게 무시하면 되느냐 왜 복지부에서는 이 국회 안을 무시하고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했느냐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재차 물었을 때도 답변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남 의원이 국감 질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런 식으로 막 답변을 우물쭈물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국감하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같은 당에 이제 이목희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예 정 장관한테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일하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강단과 결기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감 초반에 막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죠 그날. 예, 이게 보통 국정감사하면 야당이 뭐라 하고 여당은 감싸주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당도 또 그랬다면서요. 여당도 처음에는 되게 이제 감싸주고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이제 장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도 폭발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의 김재원이라고 계신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장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업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장관 체면이 뭐가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국감 첫날 말씀하신 건데 집에 가지 말고 복지부 업무 모두 파악해라. 답변 태도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집에 가지 말아라. 네.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네요. 예, 이혼 당하겠겠네. 집에 가지 않아가지고. 예. 한 언론에서는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아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집에 가지 말라.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업무 파악해라.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더라고요. 예, 국회의원들이 빠찌라고 하죠. 빠찌들이 저번에 경찰청장한테 총 쏴봐라. 집에 가지 마라. 이런
고품격 코미디 말을 하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나 사실은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라고 다 하면 됩니까? 그게 집에 가지 말라는 게 뭔 아니 소리예요? 근데 뭐 더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이제 계속 예, 이런 더한 게 있어요. 첫날은 이제 첫날이니까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대 이런 생각을 좀 기자들 좀 하긴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사실 정 장관께서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항상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든가 우물쭈물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끝말을 이제 맺지를 못하고 이제 답변을 하시고 뭐 이런 식이 계속 이어지니까 새누리당의 이종진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계신데 이분이 어제부터 이제 첫날부터 장관 국감 답변을 보니까 임명된 지 이제 한 10일 지났다고 해도 업무 파악이 너무 안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을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다음에 잘못했으면 뭐 개선하고 강단 있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간만 모면하라는 답변을 이제 계속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장관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병원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래 하셔서 등 따시고 배부른데 장관을 괜히 했다는 생각 혹시 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질문을 했거든요. 참 난감하겠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근데 막 뭐 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 장관께서는 답변을 하시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의혹은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 네. 사실은 정 장관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기대도 많고 의사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번 국감을 조금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죠. 너무 이제 솔직히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진짜 안 되셨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이러시면 그냥 이제 답변하시면서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네. 취임한 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확실히 안 됐다. 이 내용은 실무자들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그럼 뭐 그렇게 하시라든가 뭐 이렇게 사실 하거든요. 답변이 짧기 때문에. 네. 근데 정 장관께서 그런 모습도 못 보여주시고 그냥 계속 어버버 하시고 막 이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계속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멘트가 나오고 이제 그러게 이게 커뮤니케이션 그 스케일에 문제가 있네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약간 국감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의원들이 그 국감장에 선 정부 부처 관계자들 몰아붙이는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뛰어나셨어야 되는데 그쵸. 임기응변이 뛰어나지 못했다. 전혀. 예. 근데 되게 오래 지내놓고 보면요 임기응변 뛰어난 사람 치고 진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조금 너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신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 답변이. 근데 저는 뭐 보통 그 국정감사하면 대응팀들이 딱 조직이 돼가지고 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럼요. 문답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요럴 때는 요렇게 대답하셔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게 상대적으로 좀 준비가 소홀했나요? 아마 준비를 했을 텐데 이게 네.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겹쳤었고 네.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준비하면서 시간적으로 좀 했을 없었을까? 건데 예.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의사 출신이라는 게 물론 뭐 이렇게 부각되면 안 되겠지만 의사 출신인 건 사실이시고 현장에서 오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뭐 전곡이 수급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사전에 조금만 이제 복지부 정책에 내는 걸 파악하셨으면 현장 얘기까지 좀 곁들여가지고 충분히 이제 넘어갈 수 있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질문을 받으면 긴장을 딱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이제 보일 정도니까 이틀 내내.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당신께서도 알고 있는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고. 정 장관님께서 네. 아니 그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 아닙니까? 마지막 국정감사죠. 그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을 뭘 무서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두려워하세요? 없거든요. 예, 그냥 거의 끈떨어져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거기다가, 보니까 예, 뭐 새정치는 뭐 이제 보니까 혁신안 때문에 다 떨어질 것 같던데 보니까 난린데요 예, 지금. 예. 근데 그냥 너무 못하셨고. 거의 반민간인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강단 있게 진짜 하셨어도 되는 건데 네. 못하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사실은 둘째 날 오후에는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둘째 날 후반부에는 거의 내용이 전부였는데 이재명 시장이 직접 나왔어요 국감장에. 네. 나와가지고
그날 이제 분위기가 새누리당에서는 복지부 편을 들어주는 분위기였고 그렇겠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재명. 왜 못하게 하느냐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네.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시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물론 그걸 오래 고민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네. 똑부러지는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는 정 장관께서는 이제 약간 계속 이제 그 긴장하신 모습을 보이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시장은 시의회에서 자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 시의원들 상대로 이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네. 스킬을 경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정 장관님은 아마 그런 디베이트에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재명 시장이 말씀을 하시다가 복지방해부라는 아마 제 기억에는 복지방해부다. 이 복권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다.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장님이? 네. 그런 멘트를 들으시면 이제 장관께서는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강경한 어조로 좀 그렇죠.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아니 장관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괜찮냐. 뭐 분노감을 느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뭐 복지부 국감 둘째 날 후반부는 정 장관보다는 이재명 시장이 더 돋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더 막, 이재명 시장이 활용을 잘했네요. 엄청 잘했어요, 정치인답게 스포트라이트 정치인이죠, 정치인. 예. 네. 우리 각 기자님이 딱 얘기해 주니까 국감장에 안 갔는데도 딱 이게 그려지네요, 그림이. 제가 국감장에 갔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역시 발로 뛰는 기자. 역시 발로 뛰니까 얘기할 게 많네요. 그렇군요. 딱 정 장관이 어버버버 하니까 그 뒤에 참모들 표정들은 어떤가요? 참모들이 뒤에 이제 쭉 이제 실장급이 뒤에 일단 앉아 있고 그 뒤에 국과장급이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요. 사실은 뒷분들은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굳거나 이런 거는 안 보였고 이제 계속 쪽지 같은 거는 이제 계속 옆에서 이제 계속 갖다 주죠. 장관한테. 근데 뒤에서 무슨 낭패라는 표정을 짓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없었고 그리고 표정 관리 했구나. 표정 관리 뭐 하고 했었고 사실은 장옥주 차관께서도 저희 그 기자들 사이에서나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언급되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정 장관께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장 차관이 뭐 얘기를 이제 조금 한마디 두 마디 하면 정 차관이 저렇게 얘기를 잘했어? 저렇게 멘트를 잘하는 분이었나? 뭐 이런 분위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정 장관께서 못 하셨어요. 네. 근데 1년 차잖아요. 그렇죠. 예, 1년. 하긴 장관님께서 2년 3년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현실이긴 하지만 마지막 국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험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맞는 거죠. 경험이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은 참 그 태도가 전 이래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장관님은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초반에 머리를 확 눌러버려가지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이렇게 좀 에너지를 버린다고 길을 꺾어버린다고 할까? 그럴 이유가 과연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군기잡기죠. 군기를 잡아요. 군대예요. 군기를 잡게. 그런 거에 조금 안 눌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사람이 이게 잘한다 칭찬을 해줘야지 맞아요. 더 열심히 하는데 못한다고 하고 윽박 지르고 면박 줬잖아요. 딱 면박 주고 그러면 면박도 있었죠 그날. 그러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복지회방부는 국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정 장관하고 그래놓고 떠나 자기들은. 그 뭐야 그게.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정 장관. 아예 없어요. 전혀 없고 전혀 없는데 저는 그런 어떤 좀 장기적인 걸 보고 국회의원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지. 근데 국회의원들도 이 국감이라는 게 이제 질의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고 거기다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이게 이제 정부를 이제 막 이렇게 윽박질러야지 자기들도 뭔가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리를 잘 이제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정 장관께서. 너무 이제 긴장하시고 너무 이제 막 큰 소리로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초반 들어가실 때부터 약간 좀 주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답변 태도 이런 거나 주눅 들었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복지부 장관으로서 거기서 답변한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그렇죠. 사용 문제 때문에 이것도 엄청 시끄러웠어요. 자, 이게 지금 얘기가 네. 형식적인 거에서 이제 실질적인 거로 들어가네요. 우리 네. 논의가. 예, 아니 형식적으로는 이것도 좀 잘 대응을 못했다. 네.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거를 캐치 못한 언론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희 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씀을 좀 하시면서 한의사들도 이제 저용량 엑스레이 현대 의료기기를 다 얘기한 건 아니고 저용량 엑스레이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저용량 엑스레이를 가지고 뼈에 금이 갔는지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허용해줄 용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보니까 이거는 정 장관을 일종의 이제 저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 장관께서 이제 정형외과 쪽이시잖아요. 뭐 쪽이 아니라 정형외과 정형외과 보드죠. 전문이죠. 네. 소아 정형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저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 장관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협의체 구성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최동희 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협의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장관도 정형외과 전문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아, 다시 뉴스에서 한번 봤어요. 묻은 거죠. 네. 그랬더니 정 장관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참모진들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참모라고 한다면 국감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말씀하셔야지 맞는 않습니다라고 거죠.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건데. 그게 정답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견임을 굳이 붙여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정 장관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 장관께서 진짜로 그런 소신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근데 저는 그것을 뭔가 던져가지고 그냥 논란을 일으켜놓고 다른 것들을 좀 더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이 사안이 커가지고. 그래요? 뭔가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이걸로 하기에는 너무 저거. 예. 난리가 났거든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예, 의사협회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겠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 송 기자가 이제 네. 의협 취재 기자니까 잘 알 텐데 이거 뭐 네.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그 발언 자체가 명확하게 딱 얘기를 뭐 명확하게 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묻어가는 막 최동희 의원이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마지못해 답변하는 식으로 말려 들어간. 네, 나온 분위기여서 뭐 아까 곽 기자도 얘기했지만 캐치를 못한 언론도 있었고 많았어요. 뭐 그래서 예. 근데 일부 언론에선 썼고 저희도 썼고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근데 네. 정작 의협의 반응은 조금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처음에는 그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날 보도자료 성명서를 내는데 성명서의 내용이 그날 같이 정진혁 장관이 했던 발언 중에 지금 중단된 의정합의 논의가 있잖아요. 의정합의 이행 논의. 그걸 재개하겠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 네. 멘트를 하셨죠. 그걸 네. 그거를 앞세워서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근데 현대의료기기 그 발언은 속기록을 좀 확인해 보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유보적인 태도로 신중하게 보인 거죠. 말씀하셨네. 네, 처음에. 네. 왜냐면 언론 보도마다 좀 다르다. 언론 그리고 보도만이 굉장히 그 달랐거든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네요. 의사협회에서.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네. 의정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장관의 사견을 뭐 굳이 그것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렇다 저렇다 건 양심의 문제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입장이 5시간 후에 또 바뀌어요.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신중한 입장을 펴다가 네. 오후에 다시 5시간 후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 그건 이제 민초들이 들고 일어났구만. 네. 여론이 좀 안 좋았죠. 네, 그 인터넷에서. 발언 때문에. 네. 엄청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네. 직접적으로도 뭐 얘기가 의협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5시간 후에는 추무진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해요. 추무진 회장 명의로. 네. 뭐 사견임을 전제하긴 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의료계 그 현황 파악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거는 반길만 하지만 그 나머지 거는 이제 네. 11만 의사들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이런 아이고, 식으로 이제 그건 단견이다, 입장이- 단견. 좀 입장이 멀리 바뀌었죠. 보고 아니 정 장관도 아차 했을 거예요. 아차.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약간 감싸주면서 다른 걸 끌어내야지. 그거 갖다가 콕 찔러가지고 해버리면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게 응? 이런 근데 식으로 예.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정진엽 장관이 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말고 그 치매 특별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의사들이 진단 치매 판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한의사도 한의사들. 참여하는 네.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등 그게 좀 이제 약간 의료계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겹치다 엎친데 보니까 덮친데. 근데 그 네. 치매 관련해서 한의사들 포함시키는 거는 복지부에서 계속 추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내용은 그 뒤에 참모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요런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아마 갔을 거예요. 네.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정장관께서는 그렇게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장관한테 그 건과 관련해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한 그렇죠.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근데 건데. 이게 이상하게도 사견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되면서 이제 된 거예요. 한의사 출신 맞아요. 장관이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정진엽 장관에 대해서 의사 출신 네. 17년 만에 탄생한 의사 출신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나 의협 이런 의료계 쪽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 실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큰 건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인생기사 세용지 마요. 또. 한의협 쪽, 네. 한의계 쪽에서는 오히려 좀 반색하는 분위기도 그렇죠. 감지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야, 이거 드디어 우리 한의계를 이해해주는 장관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료계 쪽에 좀 더 유리한 발언이나 뭐 이런 걸 내놓으면 팔이 그렇죠. 안으로 굽는다라는 비판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운신의 폭이 좁지 않냐 더 조심스러울 싶기도 해요. 수가 있으시죠. 아니, 이게 고도로 전략적으로 말씀하셨다면은 이게 한의계를 끌어안으면서 의료 일원화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 있지 근데 않은가. 그날의 네. 그 국감 상황이나 네. 정장관의 표정이나 그걸 뭐 이런 보면은- 걸 보면 아니에요? 전혀 뭐 고도의 정치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 병원장 하시는 분들은요, 일반인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아무리 이제 취임하신 지 10몇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지난 10수년간 병원장도 하시고 의료계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국감 정도야 뭐 하시겠지 이런 뉘앙스가 많았는데 네. 뭐 탄식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이게 현장 분위기. 이제 앞으로 그 큰 병원도요, 병원장님들이 감사들이 병원장한테 감사를 할 때 국감 수준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아니, 언제 장관 딱 되실지 이해됩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셨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뭐 하도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부 의사회 쪽에서는 이렇게 국감에서 말한 게 만약에 정책으로 해서 진짜 실제 집행이 되거나 하면 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바로 나왔죠. 왜냐면 그럴 분위기가 만한 좀안 건이죠. 좋구나. 이거는 한의사한테 현대 의료기를 허용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의사협회나 의사 쪽에서는 대정부 투쟁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건이었죠. 예. 근데 이번에 그 17년 만에 의사 출신이어서 주목된 게 아니라 이 메르스 때문에 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복지부에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으면서 좀 의사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정진엽 장관이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의사 출신 이어봤자 뭐 별로 소용없다 이런 앞으로 얘기도 굉장히 나올 것도 같고 마일스톤이 되겠네, 그분이.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굳이 뭐 메르스 때문에 이쪽 의료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 출신 장관의 비율이 오히려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장관들을 보면 네. 그렇다고 해서 보건의료 정책이 뭐 제대로 안 됐냐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보건의료 전문가가 꼭 의사는 아니어도 되지만 네. 이번에 이렇게 정진엽 장관이 만약에 또 이렇게 완전 에이. 해놓으면 다시는 그게 못 되지 사람 않을까. 바뀐다고 금방 바뀝니까? 요번에 그렇죠. 뭐 투자도에서 배 또 빠진 거 있잖아요. 뭐 국가 안전처 만들었다고 그 배가 안 빠져요? 빠질 배들은 뭐 다. 네, 그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좀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아무튼 조금 이제 이 국감 얘기를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네. 정 장관께서 물론 복지부 국감은 이제 끝났지만 네. 오는 21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메르스 국감이 있어요. 메르스만 네. 가지고 하는 국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정 장관께서 그 국감에서 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날도 만약에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나오면 복지부 장관 입장으로서 거기 서야 되거든요. 국감에. 그러니까 네. 그게 한번 남으셨고
그리고 10월 8일인가요? 뭐 종합국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래 이제 각 부처 했던 국감에서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질의하고 이런 시간이 10월 8일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정 장관께서 다시 국감장에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 장관님이 왜 좀 이렇게 살이 찌셨나요? 살이 쪘다 아니요 그렇진 않으시고 살이 쪽쪽 빠지시겠네요. 집에도 못 가시고 그러시니까. 집에는 뭐 예. 아니, 아무튼 네. 그 두 번의 국감이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지부 국감처럼 이제 아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도 이제 필요하면 나가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그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아마 좀 하시겠으니까 네.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단단해집니다. 합니다. 맞으면 단단해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청년사 신문에 이형기 서울의대 교수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여기에 좀 이번 의사 출신 장관에 대해서 쓴 건데 좀 재미가 있어서 짧게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의사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정말 보건의료 전문가를 우대한 것인가? 이렇게 쓰면서 미국 보건성은 그러니까 역대 장관을 임명했던 22명 중에 의사는 단 2명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미국이 보건의료 전문가를 홀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회라면 조율과 조정의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갖춘 비전문가가 장관을 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작 이 나라에 필요한 복지부 장관은 어깃장을 놓으려는 정치권과 기득권 관료의 외풍을 차단함으로써 전문가가 전문가처럼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물론 정 장관이 그런 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요점은 이거다. 의사를 장관시켰으니 보건의료 전문가를 우대했다고 생색내지 마라. 우대는 개뿔. 나중에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면 전문가도 별 수 없네 라고 시시덕거리며 다시 공무원끼리 해먹을 궁리를 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자꾸 장관님의 그런 모습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복지부 내에 굉장히 노예한 이 공무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십수년간 공무원 그 복지부 공무원을 하시면서 뭐 국장도 되고 실장도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근데 정 장관께서 그런 모습을 계속 이제 보이신다면 그 안에서 그런 평소에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좀 펼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그 전에도 좀 기자들 사이에서나 뭐 이렇게 좀 의료계 내에서 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걱정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얘기는 뭐 네. 이만 네. 하고 다른 뭐 약간 좀 어두운 얘기인데 네. 뭐 하여튼 정 장관님 잘 잘 하시겠죠. 하시기를 네. 다들 한번 그럼요. 기대해 봅시다. 뭐 그럼요. 처음부터 뭐 낙마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잘 그렇습니다. 하셔야죠. 예. 네.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그 메르스로 인해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0년 사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반토막 났다. 반토막. 네. 예. 이게 이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송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긴 썼는데 대략적인 말씀은 이제 제가 드리고 송 기자랑 같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과 공동으로 분석해 발간한 의료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급여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제 보통 이제 동네에 있는 동네 의원들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에는 45.5%였는데 2014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7.5%로 10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 이제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안 가신다는 거죠. 이제 1차 의료기관의 환자분들이.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외래급여비인데 당연히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렇게 입원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래로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외래급여비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는데 2005년에 70%였던 의원의 외래급여비 비중이 2014년에 58%로 떨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어서요. 네. 예. 반면 이 병원급, 이제 의원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병원급 이런 데는 좀 늘었을 텐데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외래 진료 비중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가지고
2014년 한 해 동안 의원의 건강보험 외래급여비 수입의 12%인 1조 6천억 원 가량을 잠식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종별로 보면 병원이 이제 3%, 종합병원이 3%, 상급종합병원이 5% 정도를 가져간 거죠. 이제 의원급에 원래 있던 거를 얘네들이 3%, 5%씩 이제 가져갔다. 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 주로 거기 보면 이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수익에서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도에는 21%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31.3%로 10여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서 외래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년 전에는 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오다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안 가고 처음에 외래 갈 때도 이제 뭐 이런 병원급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대학병원급으로 바로 이제 외래를 보러 간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예. 근데 의료 전달 체계상 바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응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면 바로 갈 네. 수 있고 네. 그 대학병원에 있는 가정의학과에 가서 먼저 진료를 받아서 거기서 진료 그렇죠. 의뢰서를 네. 받으면 어허. 다른 과 진료도 볼 수 있죠. 외래 진료. 어.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근데 뭐 처음부터 대학병원을 아예 못 가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걸 수도 그런 있는데 얘기가 더 나오죠. 문제는 이게 이번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감기 같은 그 네. 경증 질환 환자들 있잖아요. 네. 이 경증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그 동네 의원에 가면 진료를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증 환자들 중에 한 13% 정도 꽤 많은 거죠, 그 정도면.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았다. 의원은 야. 가지 않고 그쪽으로 네. 갔다고. 왜 그럴까요? 하더라고요. 심리가? 환자 입장에서 아. 보면 네. 그냥 왠지 나는 동네 소중하니까? 그렇죠. 동네 네. 의원보다는 좀 더 큰 병원에 있는 네. 그러니까 뭐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음. 의사, 선택 진료까지 하는 의사 이런 데 가면은 조금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기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 물론 이제 감기만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 안에 이제 경증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 건을 다 한 번에 통으로 보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물론 국가적인 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이 인식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 말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인식. 그러니까 이제 경증 질환일 때 네. 그런 큰 병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고 의원급이나 이런 게 이렇게 가게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막 변화시키고 뭐 복지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 돈을 더 내고 뭐 근데 가야 그 되고. 돈이 사실 뭐 몇천 원 수준 이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그런 정책적으로 해도 감이 없어요. 근데 네.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네. 경증이면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대학병원을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방법 외에는 그 국민들의 사실은 인식을 뭐, 바꿔야겠네. 예, 사실은 근데 그런 없을 게 것 있잖아요. 같아요. 예. 내가 이게 뭐 기침을 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럴 수 이런 있죠. 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예. 감기인지 감기일까? 뭐 이런, 아니면 조금 더 심한 병일 수도 있다는 걱정 그렇죠. 때문에 예. 좀 더 자세하게 뭐 세밀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네. 좀 더 큰 병원을 가는 심리도 있죠. 원스톱 서비스를. 그렇죠. 괜히 그러니까 동네 의원 갔다가 또 다시 가는 그거랑 바에. 똑같은 거네. 그냥 채소나 고등어 사러 백화점 지하 슈퍼 가는 거랑 그쵸? 똑같은 거네요. 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더 나은 질이지 않을까. 왜 질이 있지 웃어요? 아니요 갑자기 고등어 얘기가 나오니까 네, 놀래가지고 어머니의 고등어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의료 전달 체계가 이렇게 환자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을 찾는 것도 의료 전달 체계가 약간 무너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게 회송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급 종합병원에 경증 환자 갔으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다시 동네 보내고 의원으로 하는데. 다시 보내는 네. 이런 회송 체계가 마련은 돼 있는데 네.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래 환자들 중에서 한 90만 명, 그러니까 한 16% 정도가 의원에서만 진료받아도 되는 경증 질환자들이었는데 네. 이 환자들을 동네 의원으로 회송을 한 경우는 0.2%밖에 안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냥 진짜 다 낮아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그냥 하고 끝내는 그냥 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왔어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은 경증 환자니까 굳이 우리한테 안 와도 된다. 동네 병원에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가거든요. 또 환자들이 안 아니죠. 가고. 요새 환자들 아니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네. 진료 거부하냐? 그래요?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회송률이 낮은 진료 것 같아요. 거부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 뭐 여기까지 인식 왔는데 전환이 다시 필요합니다. 예. 다시 네. 동네를 가라고 하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항의도 많아서 아마 회송률이 낮은 걸 수도 있을 그래도 것 같아요. 0.2%는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또 병원 힘들니까
걸어야 되니까 그쵸. 네, 붙잡고 있을 수도 그래서 있고. 대학병원들이 토요일에도 외래 진료를 하잖아요. 그런 아, 그렇죠. 네. 오히려 더 몰라서 늘리고 그렇죠. 있으니까 외래 진료를. 오히려 서울대에서 저번에 우리 한 6개월 전인가요? 외래를 강화시켜서 뭐 3분 진료 하지 않고 뭐 10분 이상. 아, 그런 네. 얘기 저희도 예, 많이 예, 소개해드렸죠. 예. 그때. 예. 그거는 또 여기에 이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물론 그때는 동네 저희가 의원 죽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래서 근데 이런 게 환자들을 탓할 탓할 수만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체가 네. 의원을 1차 의료를 살리는 것보다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짜져 있다. 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 때문에 의원이 조금 더 진료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대학병원들은 더 대형화되어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지적도 아니 하더라고요. 우리 송 기자께서 의협출 오래 하시더니 의협 예. 디펜던시가 생겼나? 의협의 의협은 입장을 개원이 대표가 아닙니다. 의협은 의사들 전체 대표예요. 개원이 대표는 대한 그렇죠. 개원 개원의협의회가 있죠. 의사협의회 노만희 회장님이. 그렇죠. 근데 의협이 개원이 대표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그건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얘기가 네. 약간 세려고 그러는데 글로 더 세볼까요? 네. 아, 유를 세면은 이게 뭐 한도 끝도 없고 예. 박쌤도 없는데 시간도 때워야 되고. 박쌤이 있으셨으면 아마 셌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렇죠. 계시니까. 우리는 네. 정도를 가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박쌤이 없으니까 좀 말이 많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1차 의료를 살리고 그 3차 의료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꾸준히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지금 엄청 그렇죠. 오래됐잖아요. 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런 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결론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요구를 한 게 있죠. 의료 전달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환자 의뢰 회송 체계를 좀 강화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좀 억제하고, 그러니까 그 대형 병원들이 커가는 거를 조금 더 억제하는 뭐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의원의 역점 질환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의원급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을 조금 더 늘려달라. 그리고 진찰료가 너무 지금 초진, 재진, 그리고 좀 병원급 가고 상급 종합병원 가면 조금 더 동별 가산이 붙어서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의원급이 진찰료가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있어. 이걸 조금 더 정상에서 올려달라. 뭐 이런 요구를. 근데 이 수치를 올리기 위한 게 두 가지가 있겠다. 하나는 그 급여 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이 작으니까 의원급한테 돈을 많이 줘서 그 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의원급에 많이 오도록 해서 그쵸. 예. 그 규모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수가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수가만 올려주면 근데 실제 원하는 건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좀 수가 언뜻 생각해도 인상에도 뭐 예.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네. 동네 의원들이 죽지 않으려면 환자들이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제일 해결책이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그냥 환자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진찰료 수가를 많이 올렸다고 치면 지금 상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안 가는데 만약에 진찰료 의원급 진찰료를 더 올려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이랑 차이가 더 줄어든다면 그러면 환자들은 더 안 가고 상급종합병원을 더 갈 그러니까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유인할 거냐 아니면 정서 문화적인 걸로 유인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의원급을 갔더니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물어봐주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의원급이 그리고 컨설팅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를 잘 안내를 해준다. 편안하게. 근데 대학병원 갔더니 뭐 빨리빨리 가라 그러고 막 이런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죠. 그쵸. 그게 맞아요. 선순환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재도 동네원들이 돈을 좀 수익을 남기려면 박리담회라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동네 병원들도 똑같이 맞아요. 예. 동네원들도 그래서 환자를 많이 봐야 그나마 유지가 되는 구조다 보니까 환자들도 동네의원 가서도 충분한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동네의원 가나 대학병원 가나 동네의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일 진료 보는 환자의 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쵸. 그 70명으로 예. 제한돼 있어 70명 넘어가면 네. 진료비가 그렇겠죠. 조금 깎이죠. 네. 그게 뭐 차등수가제이기는 차등수가제가 한데 있죠. 이제 그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개선은 요구는 폐지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하고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진엽 장관님께서 그 국민들 정서도 좀 바꿔서 동네에 1차 의료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인식 변환도 시켜주고
또 수가 조정도 해야 되고 2마리의 토끼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잘 그렇죠. 이렇게 밸런스를 네. 맞춰서 밸런스. 추진을 잘 해야 아시겠죠? 병원장도 오래 하시고 네. 의료계 근데 계시니까. 병원장이 계시니까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럴 것 같아. 돈을 아주 비싸게 해가지고 못 오게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로 수입이 더 늘어. 아, 그래서 진짜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대형 병원에 장을 맡았던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되니까 네. 오히려 정책 자체가 대형 병원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의료계 내부에 있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게 보는 눈이 얼만데 설마 그런 정책을 하시겠어요. 네. 그죠? 예. 장관직이 더 그리고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욕을 먹어가면서. 장관직이 뭐 훨씬. 네. 뭐. 아무튼 뭐. 지금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그렇게 얘기해놓고 서울대병원 못 갈 것 같은데. 그죠? 찍혀가지고 가서 근데 아프게 뭐, 주사도 아프게 해놓고. 뭐 아름아름 뭐. 그렇게 두둔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지금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정장관께서 뭔가 지금 발언을 하시거나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네. 국감장이 사실은 대비 무대였었어요. 네, 예. 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우리 가지 덧하지 말고 쭉 가보자고요. 어디로 가죠? 그래서 그 상급종합병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끝났고, 네. 네. 뭐, 다 다음 전해드렸고. 뉴스로 넘어가- 다음 뉴스로 그래요? 넘어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해결책을 갖다가 아까 말씀을 해줄 연구소에서 연구소에서 얘기한, 네, 그렇군요. 네, 송 기자가 소개해준 근데 이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은 지금까지 꾸준히 많이 계속 나왔으니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얼마나 좀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그렇죠. 것 복지부에서 같아요.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걸 추진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네. 그러네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또 네. 아름아름 하고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증 환자가 3차 병원에 다이렉트로 갔을 때 진료비를 좀 더 내게 하는 방안 뭐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있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예. 복지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좀 더 하셔야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마련하시고. 근데 국민들 해야죠. 입장에서는 선택 진료비도 없어지고 거의. 그럼요. 그러니까 예. 병원 가도 상급 종합병원 그렇죠. 가도 크게 돈은 안 낸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잠깐 뭐 이렇게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네. 이게 이제 보장성도 늘려야겠고 1차 의료도 살려야겠고 네. 이게 여러 가지가 하다 보면 그렇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지금 서로 예, 그 정책 생기는 충돌이 거죠. 생기네. 예, 생기는 예. 거죠. 예. 그래. 야, 좋아. 다른 걸로 갑시다. 자, 이게 뭐예요? 의사가 입원 확인서 작성 권한을 병원 직원에게 위임했다. 예? 네. 해당 직원이 입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결이 네. 나왔다. 예, 그런 판결이 예. 나왔다고 나와서 이거는 이제 김병께서 계셔가지고 혹시 네. 요건에 대해서 또 다른 코멘트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넣은 건데요. 이거 뭐 아. 많은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말씀하시죠. 네네네. 예. 인천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라는 이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지난 2010년에 공보위로 근무하시던 시절에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이 지금 의원을 하고 계시다면 3개월 면허정지가 이제 확정이 되면 3개월 동안 이분이 이제 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재판을 이제 하시는데 A 씨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환자 B 씨가 일명 나이롱 환자였던 거죠. 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A 씨, 이 나이롱 환자인 B 씨가 A 씨랑 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복지부에서 해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근데 A 씨가 이제 아니다 나는 공모 안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재판이 된 건데 일단 A 씨는 B 씨의 상태를 내가 직접 살펴보고 진단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단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입원 확인서의 경우는 내가 서명 권한을 당시에 이제 공보위로 있었던 병원 직원에게 줘서 그 직원이 대신한 거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A라는 의사분이. 진단서는 내가 직접 쓴 게 맞는데 그는 내가 확인해서 쓴 거고 입원 확인서는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권한을 준 그 직원이 썼기 때문에 나랑 관련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재판부에서는 A씨가 이제 B씨의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셨어요. 네. 직접 했다는 점은 이제 인정이 된 건데 입원 확인서에 대한 주장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제 권한을 넘겨준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가 권한을 넘겨줬다면 그 권한을 넘겨준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의사한테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재판부에서.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예. 그러니까 입원 확인서가 일종의 사망 진단서나 진단서나 이런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험 청구의 대상이 되게 중요 서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허위 진단서의 일종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좀 너무 좀 확장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재판부가요? 항상 항소심에서 한번 다퉈봐야 될 것 같고. 허위 진단서 작성은 무죄 또는. 그건 무죄. 그건 아니다. 그거는 지금 행정법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걸로 처분은 못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렇게 나왔죠. 예. 입원 확인서 부분은 문제가 된다. 아마 이 사람이 기소유예 받았나 보죠? 3개월이 나온 거 보니까 글쎄 좀 판결문을 봐야겠는데. 자, 그럼 허위 진단서는 아니다. 하지만 아니다. 입원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을 해야 서명을 되는데 하진 않았는데 의사가 직접 서명을 하진 않았는데 내가 권한을 준 직원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원 확인서에 주치의 아무개, 그렇죠. 예. 아무개 도장을 그렇죠. 직원이 찍은 거네. 그렇게 된 지금 그죠? 상황이에요. 서명을 직원이 한 상황인데. 근데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은 거죠. 그 그렇죠. 의사에게. 관리 감독을 못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공중보건의사잖아요. 네. 그때 공보였었죠. 예, 공보의 때 여기 소장이었나 그러면? 아니요. 소장이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료원 뭐 이런 데서 하는 공보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직원인데 이 공보의도 페이닥터일 거고. 그죠? 그렇겠죠. 페이닥터한테 이제 이 직원의 책임까지 물으라고 했는데 그럼 직원 책임은 페이닥터한테 묻는 게 아니라 병원장한테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잖아요. 공보의가 같은 직원끼리 뭘 지시하고 뭘 해. 그러네요. 병원장이 생각해보니까. 물어야 될 것 같고 또 공보의들이요. 이런 환자들이 공보의는 을이잖아요, 을. 그 조직에. 그쵸. 그러니까 그 위에 상급, 윗분들이 암암리에 시킨대요. 이거 해주라고. 예. 위법한, 행위들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공보의 선생님 휴가라도 제대로 가려면 처방전이나 하나 좀 줘봐요. 이러는 거지. 그러면 공보의들이 그 휴가 결재권이 있으니까 그냥 환자 보지도 않고 처방전 주고. 이러니까 그거는 환자를 보고 줘야 되는데. 그럼요. 되게 좀 을지를 좀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이 사건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예, 예전에 저한테 좀 물어봤던 간접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조금 억울하시니까 이제 재판도 하시고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입원 확인서에 대한 그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하고 직원의 관리 감독 책임이 그렇죠. 직원한테 있다. 글쎄요. 입원 확인서는 병원장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원래 그렇죠. 병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요. 문제네요. 왜냐면은 공보의 페이가 무슨 입원 확인서를 써줘. 그거는 입원료를 받은 주체가 써줘야지. 그렇죠. 입원료를 받은 주체. 그렇죠. 참 희한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그것도 직원이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병원 행정에서 보면은 이런 일 많잖아요. 많죠. 형식적으로 다 도장 갖고 있으면서 도장 그렇죠. 찍어서 주잖아. 찍어주는 거죠, 그냥. 그게 보험 처리하고 하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 행정 발급하는 담당하는 업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원 확인서 정도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입원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인데. 그렇죠. 그거죠. 그 주치의가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기가 공보의들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칼퇴근하잖아요. 칼퇴근하는데 그런가요? 숙소에 있다가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또 와. 병원에. 그래서 그렇죠. 여기 입원 잘하고 계시네요라고 한 다음에 그거 확인해? 그리고 입원 확인은 보통 과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퇴근한 사람이 어떻게 확인해 그거를? 이거 웃긴 거야 이거는. 이거 약간 근데 사건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보험회사가 또 껴있겠네요 이게. 당연하죠. 그걸로 갖고 입원했으니까 이번 그러니까요. 며칠, 이번 3일 이상 되면 얼마 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딱
내서 이제 보험 사기죄로 뭐 고발 당하고 뭐 이분이 이렇게. 나이롱 환자라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롱 환자가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확인서의 발급 주체에 대한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예리하시네요.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아, 이거는 반년간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가적 진술이에요. 참고하세요. 네. 제 말이 좀 상식적으로 그렇죠. 틀리나요? 여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박점 없으니까 훈훈하네요. 훈훈한 방송이 훈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호텔에 어떤 뭐 헬스 매니저가 있어요. 헬스클럽에 호텔 헬스클럽에. 네. 근데 투숙 사실을 헬스클럽 매니저가 어떻게 그거를 확인을 해줘요? 호텔 지배인이나 호텔 사장이 해줘야지. 그잖아요. 아이고 이해가 확 되네. 그죠? 헬스 트레이너 또 얘기가 웃긴 나오니까. 거라니까 이게. 그냥 대충 하고 사는 거지 이게. 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뭐 이런 사건인데. 아, 뭐. 저한테 사건 맡기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은 다 변호사님들 다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2심에서 적극 다투. 왜냐면 이분이 공보이잖아요. 나와서 전문의를 딴 공보인지 아니면은 전문의 안 따고 그럴 의대하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레지던트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의원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의원 개설했대요. 의원 개설을 했는데 그러면 의원 좀 개설은 데미지가 뭐, 덜하겠네. 이거 레지던트였다. 그러면 그 3개월 날아가면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적어야 되니까 1년 날아가니까. 네, 한 큰 1년 더 해야 손해입니다. 했으니까. 네. 예, 오늘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듣기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네. 그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우리 이슈 내명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몸이 아프게 되면 찾게 되는 게 의약품인데요. 내가 먹고 있는 약의 품질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리안 FDA라고 하죠. 코리아 FDA, 죄송합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유통 중인 의약품은 법적 기준인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했고 일부 제품에선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안전성,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품질 관리 기준 수치는 공개한 반면에 동등성 시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내명에서는 약 전문이죠. 유통의약품 품질 검증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이혜선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 또 가을을 맞이해서 또 바바리 코트를. 트렌치 코트라고. 트렌치 코트. 네. 트렌치 코트. 네. 바바리는 특정 상품인가? 버버리. 버버리에서 나온 거예요. 네. 네. 하여간 우리 청년의사 신문의 그 비주얼을 책임지고 있는 이혜선 기자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혜성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유통의약품 품질 검증 사업 말하기도 힘든데 이거 왜 시작됐습니까, 이게? 네, 이게 지난해 7월에 식약처에서 그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들이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이 사업은 계속 이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그 약효가 동등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시작 촉발된 사업이긴 했는데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바로 비교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파장을 고려했을 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의사, 약사, 제약업계, 뭐 임상 수탁 연구기관, 뭐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들의 품질이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제품들이 각각 서로 동등성, 그러니까 얼마나 약효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다. 어렵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오리지널하고 네. 카피약하고 네, 이제 좀 유통되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비슷비슷하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던 건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뭐 파장이 너무 파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네. 오리지널 제품 5개, 네. 제네릭 제품 10개 품목을 선정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의약품들이 허가를 받을 당시의 품질이 네. 그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구분해서 하는 게 같이 한 게 아니고, 아니라, 맞아요. 따로.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끼리, 아. 제네릭은 제네릭끼리, 그리고 성분을 또 똑같은 성분을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비교한 게 아니라, 그 의약품을 허가받은 다음에도 이 의약품에 사용하는 원료 의약품이라고 있잖아요. 네. 주성분 네. 같은 경우. 그런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원료 의약품을 바꾸면 또 식약처에 그러네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조 방법이 바뀌면 또 그렇지. 이렇게 변경할 거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식약처가 보고 제출된 서류를 보고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이렇게 바꿔도 처음에 허가받았던 의약품과 이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제조하는 의약품의 품질이 같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이제 뭐 제약사들도 원가 절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싼 품질의 원료 의약품을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소랑 계약이 만료돼서 다른 곳과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품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얘네가 그렇게 변경 허가를 해놓고 품질을 제대로 유지하는지 요거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한 거죠.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좋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시간 지나서 살살살살살살 좀 약간 싼 거 네, 쓰고 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게끔 한 거는 아닌지. 네, 예. 그리고 또 모든 제품이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보통 3년인데 네. 그 안에 또 유통되면서 품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네, 시간에 따라서 또 변질이 되는지를 좀 그래서 확인해보자. 그렇군요. 15개를 선정한 기준도 허가 변경 신청이 좀 잦은 곳들 그렇죠. 네. 혹시 네. 그 제품명 이런 거는 공개 안 됐죠? 아니요, 제품명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개됐나요? 식약처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최근에? 네네,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품 15개 품목 이름은 다 공개를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걸 다 읽을 생각은 아니죠. 뭐 유명한 거 뭐 한두 개 있으면 소개해줘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화이자 제약의 뉴론틴 캡슐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일양약품의 일양 디세텔정도 있고 뭐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세로켈정도 있었고요. 많이 팔린 약인가요? 얘네들이 이제 그 변경 허가가 많았던 제품들인 그래요? 거죠. 뭐 바이아그라 이런 건 없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웃기려고 한 소리입니다. 네. 네, 뭐 그거 외에 뭐 한림제약, 뭐 한국콜마, 뭐 한국 유니온제약, 시트리, 뭐 셀트리온제약, 동아에스티, 뭐 한국 릴리, 한독,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제약사들의 제품들이 있네요. 있었어요. 네. 네. 그 결과가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다는 네, 거죠.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식약처가 그러니까 식약처가 총 2가지 시험을 실시한 건데요. 그 얘네들이 법적 허가 기준을 제대로 품질 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품질 관리 시험을 실시를 했어요. 각 지방청에서 그렇게 해서 시험한 결과 이 15개 품목이 식약처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법적 기준은 맞췄어요. 적합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어떤 상품을 제조할 때 제조단이라 그런데 뭐 로트나 배치라고도 하는데 한 번 생산하는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에 따라서 또 혹시 제품이 동등할까 안 할까도 또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같은 제품인데 뭐 제조한 날짜가 다른 네, 그렇죠. 그런 제품을 2개를 또 같이 비교를 한 거죠. 그걸 비교하면서 이제 의약품 동등성 시험이라고 해서 생동성 시험하고 비교 용출 시험이라고 2가지가 있는데 요 2가지를 이제 각각 생동성 시험은 5품목, 비교 용출 시험은 10품목을 실시를 했어요. 네. 생동성 시험과 비교 용출 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생동성 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요. 주로 오리지널을 카피했다고 하는 제네릭 의약품이 제네릭하고.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반드시 해야 하는 시험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주성분이 같은 두 제품 의약품. 간에 네, 이 약이 얼마나 혈중에 흡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흡수되는 속도하고 그 흡수되는 양이 동등한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뭐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네, 되고 뭐 이런 거죠? 80에서 네. 125% 범위 안에 들어가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 오리지널하고 비교했을 때 네, 요 범위 보통은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두 약물 동등하다고 그렇죠. 판정하는 게 그 이제 생동성 시험이고, 비교 용출 시험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성도가 다른 용매라고 하죠. 뭐 pH 1.2, pH 4.0, pH 6.0 그리고 물, 이렇게 네 가지 용매에 각각 약물을 넣고 시간에 따라 이 약물이 얼만큼 녹아 나오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녹는 패턴 유사 정도가 50이거나 아니면 녹는 양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면 이 약물들은 동등하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네, 그런 시험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 거는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 성능 뭐 이런 걸 보는 거라면, 뒤에 거는 몸에 들어갔을 때 녹는 속도 뭐 이런 걸 그렇죠. 봐가지고 보는 거죠. 이 약이 들어가면 녹아야 그렇죠. 몸 흡수가 안에서. 되니까요. 그리고 생동성 시험을 쉽게 말해서 이 약이 녹아서 얼마나 그렇죠. 몸에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 이걸 보는 거고.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죠. 그 결국 뭐 이런 기준 아주 어려운 그 기준을 통해서 네. 뭐 이제 잘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논란이 근데 된 왜 거예요? 논란이 있는 건지. 일단 논란이 되게 된 거는, 첫 번째로 이 15품목이 모두 품질 관리 기준은 적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동등성 시험 두 가지에서 동등성 범위를 벗어난 제품이 6개가 나왔어요. 15개 중에? 네, 15개 중에 6품목이 나왔는데, 문제는 식약처가 품질 관리 시험에 적합한 그 수치는 자세하게 공개한 반면에 동등성 범위를 벗어난 거는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정도만 공개를 한 거죠.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공개 안 한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저희가 계속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모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렇죠. 네. 자료를 요청을 했죠, 식약처에. 그렇죠. 그랬죠. 너네 그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해라. 네. 그랬는데 계속 이제 차일피일 한 2달 정도 미루다가 네. 식약처 국정감사가 있던 날, 지난 9월 14일이죠. 네. 그날 국정감사가 한창인 그 시점에 국어 대사전 2개 정도 되는 보고서 15건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그날 이게 이를테면 이게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국감에서 준비해서 국감에서 발표를 못하게 자료를 주긴 줬는데 그날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날 봐서 그걸 할 수는 어떻게 없으니까 해요, 못하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실에 그 자료를 주기 전에 식약처는 국정감사 전에 이 결과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죠. 그렇죠. 네. 고도의 정치적인 실수를 썼네. 참 잘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건의료 전문지 쪽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과정을 알고 나니 의혹 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더 없는 커지죠.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발표하면 되는 건데 그냥. 네. 그런데다 그 자료를 공개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더니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발표했죠? 복용해도 네. 문제 없는 약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궁금증이. 그러면서 이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머리를... 그러니까 식약처 해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동등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식약처의 직원들이나 그 네. 처장님도 다 드시겠대요? 아, 그건 제가 물어보지 근데 않았네요. 그게 가장 간단한 대답 아닐까? 그렇지. 그렇죠? 그 약 말고도 다른 지금 약도 반말했냐?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일단 뭐 식약처 입장을 취재해본 결과 직접 만났죠, 네, 과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데이터를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다. 공개를 안 할 거였으면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 다 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전문지 기자들한테도 이걸 브리핑을 할 계획이 있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왜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국정감사 전에 미리 자료를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전문지 기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지 기자들은
뭐 사전에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지, 자료가 그렇지. 먼저 발표가 됐으니 당연히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제 식약처에서 황급히 수습을 하려고 했으나 수습이 안 되겠네. 안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식약처에서 딱히 지금 잘못한 것도 없고 네. 발표가 그렇게 나가지고 안 맞는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발표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식약처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만들거나 이런 제약사를 지금 뭐 두둔하는 하고 뭐 이런 지금 면책해주는 걸로, 역할을 했네요. 이렇게 지금 비춰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예. 그렇게 구도가 그렇게 되고 짜여지는 있잖아요. 바람에 예. 식약처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근데 식약처가 그럴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이 제약사들을 그렇게 숨겨주고 이렇게 좀 해줄 이유가? 뭔가 네트워크가 있나요? 뭐 일단은 이 결과가 식약처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의사와 약사, 제약업계, 시민단체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안을 올렸고 그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식약처의 발표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가의 그 검증을 거친 발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약처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당시에 총 3가지 상황을 설정을 했었어요. 품질 기준도 동등성 범위도 벗어나지 않는 가장 이제 베스트인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 기준은 적합한데 동등성에서 일부 벗어나는 제품이 나올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품질 관리 기준도 벗어나고 동등성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제품이 나오는 경우. 못 쓰느냐.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요 세 번째 상황은 아예 유통 자체를 그렇죠. 시키면 안 되는 안 되는 약들인 거죠. 약들인 거죠. 네. 보통 제약사도 의약품을 만들었을 때 QC라 그래서 품질 그렇죠. 관리를 관리하니까. 예, 해서 내보내는데 그것조차 관리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그 약에 대해서 위해성 그렇죠. 평가도 하고 당장 행정 조치를 취하고 그러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결과 발표는 품질 관리 기준엔 적합한데 동등성 범위가 일부 벗어난 거예요.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거잖아요. 15개 중에 6개인데. 품목은 6개인데 식약처 말에 따르면 그 뭐 생동성 시험 동등성 범위를 아주 일부 초과했다는 거죠. 범위를 그러니까 그 벗어난 범위가, 벗어난 범위가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효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 약을 복용했을 때 굉장히 큰 부작용이 일어날 만큼 초과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정책적인 뭐 제도 방안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모색해서 의약품 간의 품질 편차를 줄여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 식약처에서 말한 네네. 뭐 생동성 시험에서 범위를 조금 초과했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 네. 이건 그 맞는 조금. 말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 조금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누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가 뭐 품질 관리 기준 시험 수치와 그 동등성 시험 수치를 놓고 종합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했대요. 네. 그 결과 각 약물의 뭐 특성이라든지 생체 흡수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약을 이 동등성 범위를 일부 벗어났지만 뭐 식약처 말에 의하면 안전성, 그러니까 약효나 부작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복용을 해도 문제 없는 수준이다라고 그럼 그 발표를 기준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엔 80%에서 125%를 가 위아래로 되면 그 안에 포함되면 동등하다고 판정한다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네, 거잖아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공통적 그러면 기준이죠. 이 125%나 80% 네네. 최고 수준의 몇 %까지 벗어나면 조금 있냐. 이건 안전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125%까지니까 132%면은 조금이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조금 벗어나서 안전하다 문제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어느 근거는 정도예요? 뭔지 그 근거가 뭐야? 그것도 되게 뭐 나중에 그거 약화사고로 문제 되면은 식약처가 손해배상 소송 다. 아니 그리고 이 범위라는 거 자체가 네. 여기가 이제 기준선이 있고 위로 네. 125 아래가 80이잖아요. 네, 네. 이미 그 정도 범위를 설정했다는 거는 이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기준을 이미 설정하고 있는 건데 그 범위를. 네. 근데 그거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조금 넘어갔다 조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조금 넘어갔대잖아요.
일단 식약처 입장에서 저도 이제 그거를 질문을 했는데 보통 오리지널의 카피약인 제네릭을 허가받을 때 이 생동성 시험 그쵸, 자료를 예. 내야 하고 그렇죠. 그때 이 80에서 125%를 맞추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동등하지 뭐, 않다고 예, 해서. 예.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것조차 맞추지 못하는 제약사라면 그 이후에도 약을 같은 동일한 품질로서 생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일단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정하는 그 80에서 125%와 요번에 같은 제품 간에 동등성 비교한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거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조금 좀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식약처 그 관계자분의 말에 의하면 약이 같은 제조 단위 안에서도 품질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을 있죠. 수 있대요. 그럴 수는 네, 있는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같은 제품끼리 이렇게 동등성 시험을 한 거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죠. 이 같은 제품 간의 동등성 시험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그러니까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러게요.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다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걸 세계 최초로 네, 네. 추진을 했고, 칭찬받아야 될 네. 일인데, 그 과정에서 그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약간의 좀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네, 뭘 네. 숨기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의혹을 그런 의혹이 자꾸 사게 한 건 약간 좀, 아까 디테일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가 아니, 충분히 일을- 될 수 있을 만한 아니 일을 상황이 잘 만들어졌죠. 해놓고 왜 마무리를 욕을 먹는 이렇게 하는지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 먹는지. 네. 그렇죠. 하여튼간 이쪽은 자연의학 쪽이니까 객관적으로 팩트를 그러니까요. 딱딱딱딱 발표해 줘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약처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취재는 계속 하실 거죠? 네, 취재는 계속 할 예정이고요. 예, 네. 예. 그 조금이 얼마인지 좀 알아주세요. 조금. 그러니까 식약처의 뭐 심사 기준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상당히 좀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쉽게 얘기죠. 잘 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내망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혜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박쌤이 없는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쌤이 없어서 참 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네요. 네. 개운함의 방점이 찍혀있는 네. 것 같긴 한데. 박쌤이 없으니까 김변이 말이 많으시네요. 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네, 희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9월 18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